만약 여러분이 삼성전자 직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옆 회사 동료처럼 일한 만큼 보너스를 받는 것. 아니면 내 보너스를 포기하고 회사가 AI 전쟁에서 이기도록 무기를 사주는 것. 지금 삼성전자가 바로 이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삼성전자 파업 뉴스를 보면서 또 노사 갈등이네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게 단순한 파업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젠슨 황의 엔비디아를 차지하기 위한 SK하이닉스와의 반도체 전쟁입니다. 그 거대한 전쟁의 한가운데서 터진 가장 불편한 딜레마예요. 자,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삼성전자 주가가 파업에도 왜 꿈쩍 안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에 이게 왜 중요한지까지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SK하이닉스의 한방에서 시작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터뜨립니다.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한 거예요. 잘하면 잘한 만큼 다 가져가라는 구조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옆집에서 대박 잔치를 벌이는데 울타리 너머로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과급에 천장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프죠? 삼성전자 직원들이 딱 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가 움직입니다. 2026년 3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고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무려 93%가 넘게 찬성했습니다.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의 수순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노조의 핵심 요구는 이겁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인 OPI, 초과이익 성과급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개인 연봉의 절반까지만 줍니다. 노조는 이 상한선을 완전히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잘하면 더 받아야지. 맞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예요. 그런데 삼성 경영진은 왜 이 상식적인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할까요? 사측이 제시한 안을 보면 더 헷갈립니다. 삼성은 오히려 노조가 요구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성과급 재원을 제시했어요. 임금도 최근 몇 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을 내놨습니다. 저금리 대출, 출산 경조금 상향, 심지어 메모리 사업부 직원에게는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주겠다고까지 했어요. 잠깐만요. 경쟁사보다 더 주겠다는데 노조가 거절했다고요? 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는 올해만 특별 포상 형태로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 자체를 영구적으로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일시적인 시혜가 아니라 제도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답은 엉뚱한 곳에 있었어요. 삼성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 그건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황제, 젠슨 황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만 자산이 계속 불어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정보를 먼저 접한 상위 1%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매일 알려드릴게요. 댓글에 부자 라고 남겨주세요.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뭔지 아세요? HBM입니다. 고대역 폭메모리, High Bandwidth Memory. 이름이 어렵죠? 쉽게 비유해볼게요. AI를 사람의 뇌라고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의 GPU가 뇌의 대뇌피질, 즉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HBM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에요. 아무리 뇌가 좋아도 혈관이 막히면 뇌가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AI 칩을 만들어도 HBM이 없으면 그 칩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 HBM을 확보하기 위해 난리입니다. 만들면 만드는 족족 팔립니다. HBM 시장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올해 시장 규모만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요. 문제는 이 시장에서 삼성이 크게 밀려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압도적 1위, 마이크론이 2위, 삼성전자는 한참 뒤처진 3위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1위 삼성전자가 3등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세요. 삼성은 원래 메모리 1등 아니야. 맞아요. D램 전체 시장에서는 삼성이 여전히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진짜 돈이 되는 HBM이라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린 겁니다.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이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리미엄 유기농 식품이 대세가 된 거예요. 옆 동네 하이닉스가 이 유기농 코너를 먼저 차려서 줄이 길게 늘어선 건데 삼성마트는 아직도 일반 식품 위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SK하이닉스가 일찌감치 엔비디아와 손잡고 HBM을 밀 때 삼성은 기존 메모리 시장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판단 실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쉬운데 시장은 그렇게 안 움직였어요. 삼성이 반격을 시작했거든요. 2025년 하반기 삼성은 마침내 엔비디아로부터 HBM3이 품질 인증을 통과합니다. HBM 점유율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6년 2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HBM4 양산 출하에 성공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삼성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뒤처진 걸 알고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올해 삼성의 HBM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장률만 놓고 보면 삼성의 추격 속도가 훨씬 가파릅니다. 하지만 아직 격차는 크죠. SK하이닉스는 여전히 HBM 매출과 점유율 모두에서 삼성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올해 HBM4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삼성은 그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요. 삼성에게 HBM4는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도 밀리면 삼성은 AI 시대의 영원한 2등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다시 파업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OPI 상한선 폐지가 실현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뭔지 아세요?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장비인데 이 장비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입니다. 차세대 모델은 대당 5천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상한 폐지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바로 이 최첨단 장비를 더 사올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장비가 HBM 전쟁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핵무기급 아이템입니다. HBM4를 안정적으로 양산하려면 이 장비가 한 대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반도체 부문에만 투입한 설비 투자가 무려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릴 계획이에요. 평택에 짓고 있는 새 공장도 당초 계획보다 몇 달이나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에 수백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고 미국 인디애나에도 수조 원 규모 패키징 시설을 짓고 있어요. 양쪽 다 전쟁 중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이 성과급으로 수천억 원을 추가 지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삼성의 딜레마가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 성과급 상한을 풀면 직원 사기는 올라갑니다. 하이닉스의 빼앗기는 인재 유출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투자 재원이 줄어듭니다. HBM4 경쟁에서 한 발짝 더 뒤처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상한을 유지하면 투자 여력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해요. 최고의 인재들이 하이닉스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직원의 사기와 미래를 위한 투자,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는 게 삼성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착각합니다. 그럼 노조가 이기면 직원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노조가 파업에서 이길수록 회사는 하이닉스와의 전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회사가 전쟁에서 지면 결국 직원들이 나눠 가질 파이 자체가 작아지는 역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이건 뉴스에서 잘 안 다루는 부분인데 사실 더 중요합니다. 노조의 요구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과급 상한 폐지의 수혜가 DS 부문, 즉 반도체 부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DS 부문 영업이익이 폭증하고 있으니까요. 작년 4분기에만 DS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벌었어요.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반면 가전, TV를 담당하는 DX 부문은 어떨까요? 이미 현행 상한선에도 못 미치는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상한을 없앤다고 해서 DX 직원들한테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DX 부문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한 폐지에도 우리한테 혜택 없는데 왜 파업에 동참해야 되는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수백 개의 공감이 달렸다고 합니다. 사측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노조 요구안을 적용하면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같은 비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은 오히려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메모리 직원은 잔치를 벌이는데 옆 사업부 직원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럼 이 파업 성공할 수 있는 건가? 흥미로운 건 2024년 첫 파업 때의 경험입니다. 당시 수천 명이 파업에 참여했는데 실제 생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자동화율이 매우 높거든요. 장비가 24시간 돌아가는 구조라 사람이 멈춘다고 라인이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노조 규모가 2024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고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까지 대거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의 수조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싸움을 삼성 내부의 노사 갈등으로만 보면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진짜 전쟁터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에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전년 대비 약 30% 가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중 메모리 부문의 성장은 그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인 거예요. 이 슈퍼사이클의 핵심에 HBM이 있고 HBM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젠슨 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을 누가 공급하느냐가 곧 이 시장의 승자를 결정합니다. 현재까지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사실상 독점 파트너입니다. 엔비디아가 쓰는 HBM의 절반 이상을 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 구도를 깨려면 HBM사에서 확실한 기술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삼성은 최신 D램 공정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 출하에 성공했어요. AMD, 메타,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삼성 공장의 현장 점검을 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골든타임에 파업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HBM은 일반 D램보다 공정이 훨씬 복잡합니다. D램 칩을 10겹 이상 쌓아 올리는 건데 이 공정에서 한번 라인이 흔들리면 수율이 떨어지고 수율이 떨어지면 납기를 못 맞추고 납기를 못 맞추면 엔비디아가 물량을 하이닉스로 돌립니다. 이게 한번 돌아가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파업 소식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노사 갈등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기 위한 HBM 생존 경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동화율이 높은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에 즉각적 타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싸움 뒤에서 웃고 있는 진짜 승자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동화라는 조용한 유령입니다. 2024년 첫 파업 때를 기억하세요. 수천 명이 파업에 참여했지만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높은 자동화율 때문이에요. 장비가 24시간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에서 사람이 하는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파업이 반복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더 줄여야겠다는 겁니다. 인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에 더 투자하는 건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에요. 이건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TSMC도 인텔도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이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노조가 파업으로 단기적 성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파업을 할수록 사람의 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역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삼성전자 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인간의 노동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질문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4월 집회 이후 사측이 한 발 더 물러나서 타협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 상한 폐지, 즉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을 풀어주는 방식이에요. 노조도 내부 갈등 때문에 전면 파업은 부담스럽거든요. DX 부문 이탈이 현실화되면 투쟁 동력이 약해지니까. 이 경우 삼성은 HBM사 양산에 집중할 수 있고 올해 하반기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 공급에 맞춰 점유율 반등의 기회를 잡습니다. 두 번째,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5월에 부분 파업이 실행됩니다. 2024년처럼 일부 사업장, 일부 직종 중심으로 제한적 파업이 일어나요. 생산 차질은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노사가 몇 달 줄다리기 끝에 결국 봉합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삼성의 HBM 납기에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엔비디아가 일부 물량을 마이크론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삼성에게 타격입니다. 세 번째, 비관 시나리오입니다. 전면 파업이 장기화됩니다. 대외적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 내외부 불확실성이 동시에 터집니다. 수조 원대 손실이 현실화되고 HBM사 양산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 경우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삼성의 AI 반도체 시장 입지가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두 번째,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양쪽 다 전면전은 부담이 크거든요. 삼성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고 노조도 DX 부문과의 내부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충돌 끝에 절충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과정에서 삼성이 치르는 비용은 단순히 성과금 몇천억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에요.
AI 반도체 전쟁에서 시간은 곧 시장 점유율이고 시장 점유율은 곧 기업의 미래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반도체 패권을 걸고 벌이는 HBM 전쟁의 한가운데서 터진 구조적인 딜레마예요. 직원의 정당한 보상 요구와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자동화라는 조용한 유령이 사람의 자리를 하나씩 대체하고 있어요. 노조가 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잘하면 더 받아야죠. 회사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하이닉스한테 지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이걸 위기라고 볼지 기회라고 볼지는 갈릴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싸움의 결과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해 벌어들일 메모리 부문 이익만 합쳐도 수백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요. 이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에요. 파업은 결국 봉합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예요. AI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시대, 우리는 회사와 함께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몫을 위해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CEO라면 혹은 삼성전자의 직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서울 아파트 수만 채 살 수 있는 돈 줘.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바로 그 규모의 돈을 두고 역대급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노조가 너무 욕심부린다 고 생각하실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역대급 실적 냈으면 당연히 나눠야지 라고 보시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시각 모두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에요. 이 싸움이 삼성전자의 미래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정리합니다. 4월 7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 작년 한 해 동안 번 돈을 단 석 달 만에 넘어버렸습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단일 분기 기준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이에요. 시장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거든요. 전문가들 예상치를 훌쩍 넘어선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배경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가격도 치솟았어요.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세계 최초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사를 양산 출하한 것도 결정적이었죠. 쉽게 말하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삼성전자한테 돈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훨씬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이 역대급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움직였어요. 노조는 원래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 직후 이걸 15%로 올려버린 겁니다. 이 비율을 올해 예상 실적에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만 수십조 원에 달해요. 반도체 부문 직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봉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면 성과급도 끝없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4월 23일 평택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5월 21일부터 약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93%를 넘었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대단하다 또는 너무 욕심이다 이런 반응이 나올 텐데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멈춰봐야 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대부분 이런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노조가 천문학적 성과급을 요구한다. 한탕주의에 빠졌다. 반대편에선 역대급 실적을 만든 건 우리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세요. 이게 단순히 노조가 욕심이다. 아니다. 기업이 인색하다. 이 구도로 보면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역사적으로 벌어본 적 없는 돈을 벌고 있는 바로 이 순간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향후 10년의 운명이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만 자산이 계속 불어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정보를 먼저 접한 상위 1%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돈의 흐름을 읽는 방법을 매일 알려드릴게요. 자,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정도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슈퍼사이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역사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왔거든요. 지금 벌어들인 돈으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지금 다 나눠 가지느냐. 이게 진짜 갈림길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서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이 상황에서 세계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내가 만든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원하고,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인 주주는 회사 이익은 주주의 것, 배당을 늘려라 라고 하고, 경영진은 이 돈으로 미래에 투자해야 살아남는다 라고 합니다. 세 입장 모두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세 입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 경영의 딜레마인 거고, 이번 사건이 이 딜레마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는 하루에 치킨 30마리 팔았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옆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하루에 300마리가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직원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미친 듯이 일했어요. 직원들이 사장님, 매출이 10배 됐으니까 우리 급여도 10배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돈으로 2호점, 3호점을 내야 해. 아파트 특수가 끝나면 다시 30마리로 돌아갈 수 있어. 그때 2호점, 3호점이 없으면 우린 망해.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한편 치킨집에 투자한 사람은 뭐라 하냐면요. 나도 돈 넣었는데 수익이 나면 나한테 배당을 더 줘야지. 왜 직원들 급여로 다 빠지는 거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 상황이 딱 이거예요. 규모만 다를 뿐이에요. 이 비율을 삼성전자에 다시 대입해 볼게요.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삼성전자가 미래를 위해 1년 동안 쓰는 연구개발비보다 더 큽니다. 회사가 미래 기술을 만드는 데 쓰는 돈보다 성과급이 더 큰 거예요. 미래보다 보상이 더 커지는 순간인 겁니다. 주주한테 돌아간 배당금과 비교하면요. 작년에 수백만 명의 주주가 1년 동안 기다려서 받은 배당의 4배를 반도체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면 글로벌 유망 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했던 대형 인수합병을 4-5번은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실탄이 성과급 한 번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쯤 되면 이 문제가 단순한 성과급 협상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삼성전자 편? 아니면 노동자 편냐?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좀 남겨주세요. 저도 제 생각을 남겨보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의 실적 구조를 봐야 합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버는 돈의 대부분,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와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전체 영업이익의 9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스마트폰이나 가전 TV를 담당하는 DX 부문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중국 시장에서는 현지 기업들에 밀려서 순위가 아래쪽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비용 절감 목표를 세우고 있는 형편이에요. 고유가, 고환율, 부품값 상승이 겹치면서 올 한 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기준을 적용하면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역대급 성과급을 받는 반면에 스마트폰이나 가전 쪽 직원들은 오히려 기존보다 성과급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삼성전자 직원인데 한쪽은 몇 억씩 받고 한쪽은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에서 직원과 직원 사이에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삼성전자 노조가 비교 대상으로 항상 꺼내는 게 경쟁사 SK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는 초과이익 분배금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0%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 노조는 처음에 하이닉스와 같은 10%를 요구하다가 실적 발표 후에 15%로 올린 거예요. 경쟁사보다 절반이나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이닉스보다 더 큰 성과를 냈으니까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가 있어요. 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 돈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올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을 합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공시했어요. 연간 투자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평택 신공장이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수년간 투자해야 할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을 전부 재투자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이 투자 재원을 성과급에 묶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슈를 삼성 내부의 노사 갈등 정도로 보는데 진짜 구조를 보면 이건 한국 경제 전체와 연결되는 문제예요. 첫째, 반도체 패권 전쟁의 타이밍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은 절호의 기회예요.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도 대만 TSMC만으로는 빅테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의 수주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 파운드리가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 안에 흑자 전환까지 전망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삼성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투자 재원이 줄어들면 기회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둘째, 글로벌 인수합병 기회의 문제예요.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로봇이나 피지컬 AI 분야에서 주요 기업들을 인수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과거에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수십조 원이었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것도 비슷한 규모였어요.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이 바로 이런 수준의 대형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걸 한 번에 성과급으로 쓰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실탄이 사라지는 겁니다. 셋째, 주주가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수백만 명이에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들이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기다려서 받은 배당의 4배를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가져가겠다.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한 주인보다 직원이 4배를 더 가져간다 는 건데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운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 노동자들 입장에서 대기업 직원 한 명이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는다는 건 박탈감을 줄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노조가 완전히 잘못한 거야? 잠깐 그렇게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노조의 논리도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무노조 경영을 해왔잖아요. 2024년에야 처음 파업이 있었고 그동안 직원들이 느껴왔던 보상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측면이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만든 주인공은 결국 현장에서 일한 우리인데 왜 과실은 주주와 경영진이 다 가져가느냐는 거죠. 이 감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핵심은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동시에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이 바뀝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4월 23일 결의대회 전후로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하는 경우에요. 사측이 기존에 제시한 임금 인상안이나 특별포상 구조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절충안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사측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임금 인상, 자사주 지급, 주거안정 지원 같은 복지 확대 방안을 테이블에 올린 상태거든요. 노조 지도부가 현실적 선을 받아들이고 사측이 추가 양보를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확률이 높진 않아요. 두 번째,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5월에 총파업에 들어가긴 하는데 실질적 생산 타격은 제한적인 경우예요. 반도체 생산 공정이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어서 파업 참여자가 나와도 공장 가동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거든요. 다만 파업 자체가 엔비디아, AMD 같은 주요 고객사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가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조 단위의 손실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업이 실제로 벌어지면 삼성전자 창사 이래 2번째 파업이 되는 거예요. 결국 파업 기간 중에 협상이 재개되고 양쪽 모두 한 발씩 물러서는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비관 시나리오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실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요. 반도체 제조시설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잠깐이라도 멈추면 엄청난 손실이 나요. 파업 참여 인원이 대규모로 늘어나면 실질적인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HBM사를 공급받아야 하는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삼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고 이건 장기적으로 수주 경쟁력을 약화시켜요. 확률은 낮지만 벌어지면 타격이 가장 큽니다. 혹시 아직도 이걸 단순한 노사 분쟁이라고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돈이 걸려 있으면 이걸 그냥 넘길 수 있겠어요? 삼성전자 주주 수백만 명, 코스피에 투자하는 수천만 명, 반도체 산업의 생계가 걸린 수십만 명.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역대급 호황에서 번 돈을 어떤 비율로 배분하느냐 입니다. 직원 보상, 주주 환원, 미래 투자.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삼성전자의 향후 10년이 결정돼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조의 요구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역대급 실적을 만든 직원들의 기여를 무시하면 안 되고 보상은 성과에 비례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투자보다 더 큰 돈을 성과급으로 쓰고 주주 배당의 4배를 가져가겠다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에요. 글로벌 경쟁사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세대 기술 투자에 쏟아붓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 재원을 성과급에 과도하게 묶어버리면 AI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호황이 끝났을 때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직원들 자신이에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성과에 걸맞은 파격적 보상을 하되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절충안을 찾는 겁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핵심 인재에게 더 큰 보상이 돌아가는 차등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대급 실적의 과실, 직원에게 파격적으로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미래 투자를 위해 아껴야 할까요? 이걸 위기라고 볼지 기회라고 볼지 갈릴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직원 보상이 우선이다. 아니면 미래 투자가 우선이다. 아니면 제3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파업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반도체 공급망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까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과급으로 5억 원을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서울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런데 이걸 적다고 하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아니 5억이나 받으면서 뭐가 불만이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아,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건 성과급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건 전쟁이에요. 오늘 이 구조를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만 자산이 계속 불어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정보를 먼저 접한 상위 1%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돈의 흐름을 읽는 방법과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매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7일 삼성전자 노조가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핵심 내용이 뭐냐? 우리가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겼다. 과반 노조가 됐다.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노조원이 6,0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7만 명이 훌쩍 넘었거든요.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아직 이걸 공식 확정하지 않았어요. 경기노동청이 현재 조합원 수를 선정 중이고 노사 양측에 확인해준 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는 과반이다 라고 선언했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라는 상태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의 협상력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입니다. 그리고 노조는 바로 파업 일정을 발표했어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18일간 총파업,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전 사업장이 동시에 멈추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역대급이거든요.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57조 원을 넘겼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배 넘게 뛴 거예요. 한국 기업 역사상 한 분기에 이 정도 돈을 번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급 호실적이 오히려 역대급 갈등의 불씨가 됐어요. 노조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이렇게 많이 벌었으면 직원들한테도 제대로 나눠라. 구체적으로는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떼어내라는 건데 이걸 계산하면 반도체 부문 직원 한 명당 5억 원이 넘는 금액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뭐? 5억? 하고 놀라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딱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 5억이나 받으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 둘, 당연히 번 만큼 받아야지. 그런데 둘 다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이건 5억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멈춰봐야 합니다. 사측이 이미 제안한 안을 보세요. 삼성전자 경영진이 이미 노조 측이 요구한 것보다 더 높은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안대로면 반도체 부문 직원이 받는 성과급이 평균 연봉의 6배에 달해요.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5억 원이 넘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 노조가 원하는 거 거의 다 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금액만 보면 사실상 역대급 제안이에요. 그런데 노조는 거부했어요. 왜? 노조가 진짜 원하는 건 올해의 돈이 아니라 영원한 제도거든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성과급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였어요. 올해 많이 줄 수도 있지만 내년에 갑자기 확 줄일 수도 있는 거죠. 노조는 이걸 단체 협약에 명문화하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준다. 상한선은 없앤다. 이걸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한 번의 보너스 협상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보상체계 자체를 바꾸는 싸움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 문을 열어주면 다시는 닫을 수 없거든요.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같은 비율로 줘야 하니까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니라 한국 대기업이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가 그 근본 구조가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의 삼성이 있기까지 노동자분들의 노고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적자가 나도 지속적인 투자를 강행한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흑자가 나면 상한선 없는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그럼 적자가 나면 같이 동참해 주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 장사가 미친 듯이 잘 됐어요. 매출이 전년보다 몇 배나 뛰었어요. 그런데 주방장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올해 순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영원히 같은 비율을 주겠다고 계약서에 써주세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해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줄 수 있어요. 문제는 내년이에요. 내년에 치킨값이 폭락하거나 손님이 반으로 줄어도 같은 비율을 주방장한테 줘야 해요. 이게 계약이니까. 그러면 안 주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계약을 어기면 소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그 주방장이 없으면 치킨을 못 튀겨요. 주방장이 나 안 할래 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반도체도 똑같아요. 반도체 엔지니어 없으면 공장이 못 돌아가요. 그런데 이 엔지니어들이 지금 옆집 치킨집 그러니까 SK하이닉스로 이직하고 싶어해요. 왜? 거기가 성과급을 훨씬 더 많이 주거든요. SK하이닉스는 HBM이라는 AI 반도체에서 글로벌 1위예요. 지금 역대급으로 돈을 벌고 있고 성과급도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삼성전자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도 역대급으로 벌었는데 왜 경쟁사보다 적게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나 해외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을 원하는 엔지니어가 크게 늘고 있어요. 노조도 교섭 과정에서 아예 경쟁사 이직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압박했을 정도거든요. 거기다 엔비디아, 테슬라,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까지 한국 반도체 인력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링크드인에 HBM 경력자 대상 채용 공고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회사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돈을 아끼려다가 핵심 인재를 잃는 거니까요. 자,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짚을게요.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을 넘겼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 작년 1분기에는 같은 수치가 6조 원대였거든요. 1년 사이에 7배 넘게 뛴 거예요. 한국 기업 역사상 한 분기 만에 매출 100조, 영업이익 50조를 동시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 벌었느냐? AI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AI 서버를 만들려면 반도체가 필요한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뛰었고 재고는 바닥 수준이에요. 물건을 만드는 족족 팔리는 상태인 거죠. 연간으로 보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앞다퉈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기관마다 편차가 있어요. 보수적으로 보는 곳은 220조 원 정도, 낙관적으로 보는 곳은 300조 원까지 전망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역대급인 건 확실합니다. 이 숫자가 뭘 뜻하는지 해석해 볼게요. 회사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제대로 안 나눠주면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특히 옆에서 경쟁사가 파격적인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그리고 여기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반도체 공장은 한번 멈추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해요. 과거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30분도 안 되는 짧은 정전이 있었는데 피해가 수백억 원이었어요. 30분에 수백억이에요. 그런데 이번 파업은 18일이에요. 노조 측 추산으로는 전체 파업 기간 동안 수십조 원 규모의 손실이 생긴다고 해요.
물론 업계 다른 추산은 이보다 낮지만 어느 쪽이든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착각합니다. 삼성전자 내부 문제 아닌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삼성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 문제예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첫째,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이 반도체예요. 그리고 올해는 반도체 가격 폭등으로 그 비중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공장이 멈추면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아요. 수출이 줄면 환율이 흔들리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요. 둘째,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에요. 삼성 주가가 빠지면 한국 증시 전체가 흔들려요. 수백만 명의 소액주주가 직접적인 피해를 봐요. 여러분의 연금도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삼성전자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셋째, 협력업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부품이나 장비를 납품하는 1차 협력사만 수백 개예요. 파업이 현실화되면 이 협력사들도 같이 멈춰요. 근데 여기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삼성전자 직원의 6분의 1도 안 돼요. 같은 반도체 산업인데 보상 격차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삼성 내부에서 5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그 옆에서 같이 반도체를 만드는 협력사 직원은 이 협상 테이블에 끼지도 못해요. 이건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넷째, 글로벌 공급망이에요. 지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가 극심한 품귀 상태예요. 재고가 거의 바닥이에요.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18일 멈추면 스마트폰, PC, 서버, 자동차까지 전방위로 영향이 가요. 이미 반도체 부족으로 전자기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공급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쯤 되면 그럼 파업 안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여기서 판이 바뀝니다. 반도체 공장이 왜 일반 공장과 다른지 이해해야 이 싸움의 진짜 무게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일반 자동차 공장은 전기를 끄면 라인이 멈추고 전기를 켜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반도체 공장은 완전히 달라요.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이라는 곳은 우주보다 깨끗해야 해요. 먼지 하나가 수천 개의 칩을 망가뜨려요. 한번 전원이 나가면 이 환경이 오염돼요. 그리고 웨이퍼라고 불리는 반도체 원판이 공정 중에 있잖아요. 장비가 멈추면 이 웨이퍼들이 전부 폐기예요. 장당 수천만 원짜리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정상 가동하려면 클린룸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장비를 재조정하고 수율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한 달 이상 걸려요. 노조 위원장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18일 파업 성공하면 백업과 복구까지 한 달 이상 번다 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노조의 파업은 다른 산업의 파업과 차원이 달라요. 자동차 공장은 3일 파업하면 3일치 생산량을 잃어요. 반도체 공장은 3일 파업하면 한 달치를 잃을 수 있어요. 이게 노조가 쥐고 있는 카드의 무게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협상 타결.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사측이 성과급 비율을 더 올리고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부분을 일부 수용하는 거예요. 4월 23일 평택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극적 합의가 나오면 파업은 피할 수 있어요. 다만 고용노동부가 아직 과반 노조 지위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노조의 교섭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시나리오 2. 부분 파업. 여기가 좀 복잡한데요. 반도체 공장에서 실제로 라인을 돌리는 제조 기술 인력은 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노조도 이 부분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사무직 중심의 부분 파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생산 차질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조직 내부 갈등은 극심해질 거예요. 파업에 참여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사이에 골이 깊어지면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돼요. 시나리오 3. 전면 파업.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진짜 18일 동안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거예요. 수십조 원 규모의 직접 손실에 글로벌 공급망 타격, 주가 폭락, 국가 세수 감소까지. 사측은 이미 법원에 위법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시나리오 2에서 시나리오 1로 가는 경로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 전면 파업의 피해를 알고 있거든요. 노조도 전면 파업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핵심 제조 인력이 빠진 상태에서 실질적 타격을 주기 어려운 것도 알아요. 사측도 인재 유출이 현실적 위협인 걸 알고요. 결국 4월 23일 평택 집회가 파업의 실질적 규모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혹시 아직도 이걸 단순 악재라고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 삼성전자 사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역대급 호황이 만든 역대급 갈등,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다.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는 한, 이 이익 분배 논쟁은 매년 반복될 거예요. 올해 5억을 받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요구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까지 파급이 가요. 한국 대기업 전체의 노사 관계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로 보면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인재 쟁탈전 중이에요. TSMC도, 인텔도, 엔비디아도 한국 엔지니어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예요. 시청자 여러분이 가져야 할 관점은 이겁니다. 이건 노조가 욕심부렸다, 또는 회사가 쪼잔하다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반도체라는 국가 핵심 산업에서 기록적인 돈을 벌 때 그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미래 투자에 쓸 것인가? 지금 인재를 지키는 데 쓸 것인가? 이건 정답이 없는 딜레마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면 이 요구를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파업을 감수하시겠어요? 이걸 위기라고 볼지 기회라고 볼지 갈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찬반 상관없이 근거 있는 의견이면 제가 다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파업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반도체 관련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거 기억나세요? 2024년 11월 1일입니다. 삼성 끝났다. 반도체 1위 자리 내줬다. 심지어 이재용 회장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불과 1년 반 만에 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실적 반등이 아니에요. 2년간 이를 갈면서 준비한 말 그대로 복수국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왜 2년 동안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둘째, 어떻게 바닥부터 다시 기어 올라왔는지. 그리고 셋째, 지금 HBM사라는 무기를 손에 쥔 삼성이 정말 SK하이닉스를 다시 넘을 수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는 돈의 흐름을 절대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삼성전자 같은 핵심 종목도 아는 사람만 돈 버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흐름을 먼저 잡은 상위 1%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과 타이밍을 매일 알려드릴게요. 댓글에 삼성전자 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야기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하나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HBM 전담팀을 축소한 겁니다. 당시 DS 부문장이었던 김기남 고문체제에서 HBM은 돈이 안 되는 사업으로 판단됐어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HBM에 들어가던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대신 파운드리에 올인합니다. TSMC를 잡겠다는 거였어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피자가 잘 팔리니까 우리도 피자 하자 하면서 치킨 레시피 연구를 중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치킨 시장이 폭발한 겁니다. 그것도 평범한 치킨이 아니라 AI라는 초대형 손님이 몰려오면서 프리미엄 치킨 수요가 하늘을 뚫은 거죠. 그 프리미엄 치킨이 바로 HBM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쉽게 말해서 AI 칩의 두뇌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달해주는 특수 메모리예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AI 칩을 만들어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SK하이닉스는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HBM팀을 줄일 때 하이닉스는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했어요. 그 결과 2024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을 사실상 독식합니다. 삼성전자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디램 세계 1위였던 회사가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서 밀려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HBM에서 밀린 거다 라고 생각하세요.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진단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대한민국 1등 기업인 삼성전자의 판단이 과연 맞았을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멈춰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뒤처진 진짜 이유는 기술력 자체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경영 판단의 문제였어요. 세 가지 결정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판입니다. 2019년에 HBM은 돈이 안 된다 고 판단한 것. 이건 지금 돌아보면 희대의 실수죠.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셨다면 과연 그 팀을 해체했을까? 라는 의문이 업계에서 지금도 나옵니다. 두 번째, 엇갈린 집중입니다. TSMC를 잡겠다며 파운드리에 자원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파운드리는 만년 적자였어요. 메모리라는 본업에서 차세대 기회를 놓치면서 새로 뛰어든 사업에서도 성과를 못 낸 겁니다. 세 번째, 관료주의입니다. 우리는 디램 1위니까 결국 따라잡는다 는 아니람. 단기 실적을 최우선으로 삼는 태스크포스 중심 경영이 장기 기술 투자를 밀어냈다는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의 위기는 단순히 기술이 부족했다가 아니라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흐려졌다 는 구조적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문제를 고치는데 삼성은 2년이라는 시간을 써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착각합니다. 그럼 삼성은 뒤늦게 따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따라간 게 아닙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설계했어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건물을 짓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래 건물 기초가 약해서 10층밖에 못 올리는 상황인데 경쟁사는 이미 15층을 올린 거예요. 이때 선택지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기초 위에 무리하게 15층을 올려보는 것. 두 번째, 기초를 새로 깔고 20층짜리를 짓는 것. 삼성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의 핵심인 디램 회로를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기존 부품의 일부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공정으로 갈아탄 겁니다. 이 과정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HBM 판매량이 줄어드는 공백까지 감수했어요. 당장 돈이 덜 들어와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역사적인 순간이 옵니다. 삼성전자의 HBM3이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최종 통과합니다. 개발 완료 후 약 1년 반 만이에요.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냐면 삼성은 이전에 같은 계열 제품의 완성품 인증에서 2번이나 탈락한 전력이 있었거든요. 세 번째 도전에서 그것도 더 까다로운 12단 제품으로 통과한 겁니다. 그 뒤로 실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에는 그걸 또 갈아치웁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이 약 8배 뛴 거예요. 쉽게 말해서 1년 전 1년치 이익을 이번에는 3개월 만에 벌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 반 전에 삼성 끝났다 고 했던 사람들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HBM사 이야기예요. 2026년 2월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HBM사를 양산 출하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시기에 양산에 돌입했지만 삼성이 먼저 공식 출하를 발표한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HBM3이 세대에서 후발주자였던 삼성이 HBM사에서는 첫 타자로 나섰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삼성 HBM사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첫 번째, 디램 공정이 다릅니다. HBM이라는 게 결국 디램을 여러 층 쌓아 올린 건데 그 디램 한 장 한 장의 성능이 중요하거든요. SK하이닉스가 5세대 디램을 썼는데 삼성은 한 세대 더 앞선 6세대 디램을 넣었어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경쟁사가 올해 나온 최신 엔진을 차에 달았는데 삼성은 내년에야 나올 차세대 엔진을 미리 장착한 거예요. 실제로 삼성 HBM사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경쟁사 제품을 상회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력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에 최첨단 반도체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HBM 맨 아래층에 베이스 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전체 HBM의 전력과 신호를 관리하는 두뇌 역할을 해요. 삼성은 여기에 자사 파운드리의 사나노 공정을 넣었습니다. 경쟁사는 훨씬 뒤처진 공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삼성만이 가진 진짜 무기인데요.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입니다. HBM의 D램 부분도 만들고 그 밑에 들어가는 로직 칩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이 로직 칩을 TSMC한테 맡겨야 합니다. 삼성은 혼자 다 해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하이닉스는 요리사인데 오븐을 남한테 빌려 써야 하는 거고, 삼성은 요리사이면서 동시에 오븐 제조사인 겁니다. 레시피와 오븐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GTC 2026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서 HBM사 웨이퍼에 직접 사인을 했어요. AMAGING HBM사라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로 AI 칩을 제조하고 있다는 것까지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의 기술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쉬운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 HBM사 세계 최초 양산이면 이제 1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삼성 HBM사는 성능에서는 앞서지만 수율에서는 아직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어요. 수율이 뭐냐면 반도체를 만들 때 불량품이 아닌 정상 제품이 나오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빵을 구울 때 10개 중 6개만 먹을 수 있는 거랑 8개가 먹을 수 있는 거랑 당연히 8개가 나오는 쪽이 돈을 더 버는 거잖아요. 삼성이 한 세대 앞선 6세대 D램을 쓴 건 성능에선 유리하지만 아직 이 공정이 안정화되지 않아서 수율이 경쟁사보다 낮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이미 충분히 검증된 5세대 D램을 사용하고 있어서 수율이 높고 대량 납품이 안정적이에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AI 가속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것보다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게 더 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첫 번째 파트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은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차세대 공정을 선택한 걸까요? 이게 바로 삼성의 장기 전략이에요. 지금 당장은 수율이 낮지만 이 6세대 D램이 안정화되면 그때부터는 성능과 물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거든요. 반면 하이닉스는 결국 나중에 6세대로 넘어와야 하는데 그때 삼성은 이미 경험치를 쌓아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선수를 치는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보면 AI가 만들어내는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이 매년 빠르게 커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AI 가속기마다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돼요. 메모리 가격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업계에서는 이런 상승세가 최소 내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더 큰 조각을 가져가느냐, 이 경쟁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낙관적인 경우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사에서 확실한 반격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삼성의 6세대 D램 수율이 빠르게 안정화돼서 경쟁사 수준까지 올라올 것. 둘째,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이 2026년 하반기 계획대로 출시되면서 HBM사 수요가 폭발할 것. 이 두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삼성의 HBM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증권가에서 나오는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중립적인 경우입니다. 이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예요.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삼성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구도입니다. HBM 3위 때처럼 하이닉스가 독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삼성과 나란히 달리는 양강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도 삼성의 실적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증권사 대부분이 올해 삼성 영업이익이 작년에 3배에서 5배까지 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시나리오, 비관적인 경우입니다.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엔비디아 루빈 GPU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 HBM사 수요는 루빈에 연동되어 있어서 루빈이 밀리면 HBM사 수요도 같이 밀립니다. 둘째, 글로벌 관세 전쟁이 심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규제가 더 강화되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셋째, 삼성전자 내부 이슈도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사상 첫 과반 노조가 출범을 선언했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요. 생산 차질이 생기면 이 호황을 제대로 못 살릴 수도 있습니다. 넷째, 앞서 말한 6세대 D램의 수율 문제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경우.
성능은 좋은데 물건을 제때 납품 못하면 결국 시장은 하이닉스로 다시 쏠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두 번째, 양강 구도입니다. 하지만 핵심 변수는 두 가지예요. 삼성의 수율 안정화 속도 그리고 후속 제품인 HBM 사이에서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느냐. 삼성은 올해 하반기에 HBM 사이 샘플 출하, 내년부터 고객 맞춤형 커스텀 HBM 개발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 후속 제품들이 진짜 승부처가 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HBM팀 축소라는 치명적 판단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2년 동안 디램 1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처참하게 밀렸어요. 주가는 5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서 2번이나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2년 동안 디램 회로를 밑바닥부터 재설계하는 담대한 결단을 내렸고 2025년 9월 마침내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세계 최초로 HBM사를 양산 출하하면서 후발주자에서 첫 타자로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잃어버린 1위를 단번에 되찾은 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여전히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고 수율 안정성에서도 앞서고 있어요. 삼성은 성능에서 앞섰지만 대량 생산의 안정성에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와 같은 출발선에 섰다는 사실. HBM 3위까지는 뒤에서 쫓아가는 형국이었지만 HBM4부터는 나란히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진 세계 유일의 기업이라는 구조적 강점까지 더하면 이 경쟁은 앞으로 더 흥미로워질 겁니다. 한 줄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년간의 굴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삼성이 이기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율입니다. 최고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도 요리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지 못하면 시장을 지배할 수 없거든요. 이 수율 싸움에서 삼성이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가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의 성능 우위가 결국 수율 격차를 넘어서 시장을 뒤집을 거다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수율에서 밀리면 결국 하이닉스 독주가 계속된다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쪽이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 측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드시 다음 영상도 챙겨보세요. 감사합니다.